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티르키의 남동부 안타키아 지역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사람들은 다음 날의 일상과 평범한 월요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을 깨뜨리는 강력한 진동이 대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8. 그 순간 땅은 갈라졌고 건물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을 세계적 재난이라 불렀고 몇 초 만에 수만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단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지진의 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선은 끊기고 전력은 두절되었으며 어둠 속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울음과 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사이 들려오는 절규, 무너진 콘크리트 틈에서 자신을 알릴 수조차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는 침묵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새벽 티르키예는 단순히 도시의 붕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절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숨죽이는 어머니, 손전등 하나 없이 자네를 걷어내는 노인, 서로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형제들. 모든 생명이 누군가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어떤 이념도 언어도 필요 없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아주 먼 나라의 사람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한 대기구역. 하늘색 구조복을 입은 이들이 무겁고도 조용한 기운 속에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 이름은 익숙하지 않아도 세계 각국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거운 장비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구조대 패치와 함께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외교부는 티르키예 정부의 공식 요청을 접수하고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 철저히 준비되어 있던 국제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1시간 만에 KDRT 일진 118명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는 베테랑 소방대원, 의료진, 구조견 핸들러, 통역요원, 심리상담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 인력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다는 사명을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던 승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굳은 결의가 느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대원 한 명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티르키예 병사와 어린 한국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항공기는 어둠을 뚫고 이륙했고 그들이 향한 곳은 단순한 참사 현장이 아니라 73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낯선 땅에서 싸운 형제들의 나라였습니다. 티르키예. 그 이름을 되새기며 구조대원들은 각자의 구조복 안주머니에 가족이 남긴 손편지, 선배의 유언, 과거의 뉴스 기사 하나씩을 넣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티르키예 남부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구조 차량 한 대가 도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전면엔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UREARESCUETEAM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티르키예 안타키아시의 폐허 위를 뚫고 도착한 한국 구조 차량을 처음 목격한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노인은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50년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 나라, 한국이 돌아왔구나.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73년 전 티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 중 하나였지만 한국 전쟁 당시 무려 1만 5천여 명의 젊은 병사들을 파병하며 피로 형제애를 나눈 나라였습니다.
당시 겨울, 서울의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티르키의 병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국을 나눠주고 쓰러진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종이 위에 낯선 언어로 위로의 문장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김민석 대장은 구조복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에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 아들에게 남긴 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먼저 잊지 않는 민족이란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켜야 할 순간이 올 거다. 그때 이 편지를 기억해라. 김 대장은 수십 차례의 구조 현장을 누비면서도 이 편지를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글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폐허 속 티르키예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와 함께 구조 현장에 도착한 통역관 이슬림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티르키예 대학생 자원봉사자였고 그녀의 할아버지 또한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이 우리를 지켜주러 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건 그냥 구조가 아니라 기억이 움직인 기적이에요. 그 순간 CNN 카메라가 이 장면을 포착했고 특파원은 이렇게 자막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한국 구조대가 안타키아에 발을 디딘 그날, 세상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세대 간 기억의 환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살아있었고 그 기억이 이제 행동이 되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착 직후 구조대원들은 지휘 명령을 기다릴 틈도 없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은 전기도 통신도 끊긴 상태였고 구조 요청은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한 여성이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고 손은 벌써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제 딸이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김민석 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동정의 눈빛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 생명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구조견 맥스가 투입되었고 수색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지하 1.5m 깊이 구조견 맥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단순했지만 모두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생존 반응 있습니다. 의료팀 대기 바랍니다. 1시간이 넘는 집중 수색 끝에 구조팀은 마침내 6세 여아를 잔해 속에서 구조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아이는 마치 잠들어 있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비명을 터뜨리듯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아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 역시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CNN 특파원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억 위에 세워졌습니다. 터키 구조당국 또한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구조대의 민첩성과 정밀함,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을 찬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구조대는 어떤 인터뷰 요청에도 길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음 현장으로 향하며 김민석 대장의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빚졌습니다. 지금은 그 빚을 갚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 안타키아의 하늘에 울려 퍼지는 또 다른 구조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결의, 그것이 한국 구조대가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밤, 안타키아 북부 고지대 임시 구조대 본부. 모든 통신망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낡은 단파 라디오 수신기 한 대뿐이었습니다.
군용 방식으로 설계된 이 장비는 오래된 건전지 하나로 작동 중이었고 마치 누군가의 희미한 심장 박동처럼 작게 지잉, 지잉 소리를 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 기적처럼 티르키예 국영방송 TRT의 송출이 부분적으로 복구되었고 단파 주파수를 통해 전국에 신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장은 주저없이 라디오 송출 버튼을 눌렀고 통역관 이슬림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수십 명이 숨죽인 채 귀를 기울이던 그 순간 조용한 공간에 맑고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한국 구조대가 도착해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터키어로 이어서 영어로 반복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붙잡고 한국어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지켰던 나라가 이제 당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은 곧 전파를 타고 산을 넘어 폐허의 골목골목, 피난 캠프와 무너진 주택, 고립된 병원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동네에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사람의 숨결이,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은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울음을 멈췄고 어르신들은 손을 모으며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구조의 의미를 넘어 외롭고 고립된 이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위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CNN과 BBC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졌습니다. 기술 이상의 가치, 구조 이상의 감정. 그것은 바로 기억의 언어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손길이었고 또 하나는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도시 전체에 퍼진 작은 라디오의 전파는 생명을 깨우는 감정의 맥박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존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도시 전체에 전해진 그날 밤, 희미했던 안타키아 사람들의 눈빛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잔의 더미 아래서 손을 내밀던 생존자들, 고요한 텐트 속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던 어머니들, 지진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구조대 본부 앞에는 조용히 다가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낡은 담요 한 장을 들고 와 구조대 차량의 후면에 걸어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작은 플래카드에 형제들이 돌아왔다는 문장을 적어 구조견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요청도 동원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감동의 진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 곳곳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구역 앞에서는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물통을 옮기고 있었고 한국 구조대원들과 함께 파편을 정리하며 이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며 웃어 보이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 라틴계 피난민 가족은 자발적으로 배식소 주변 청소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돕고 싶어요. 이러한 연대의 움직임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선 감정의 전염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그 어떤 강요도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키아의 폐허 한복판에서 피어난 이 작은 연대의 시작은 한국 구조대가 만든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기억이 감동이 되었고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다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 아침, 안타키아 시의 중심부는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이들의 삶은 멈춘 채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큰 재래시장 바르자르 상가는 완전히 무너졌고 철골 구조물은 뒤틀려 있었으며 구호물자를 나를 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시는 구조가 아닌 기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구조대원 김지훈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철거와 재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20년간 일해온 실전형 베테랑이었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7년 포항 지진 등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를 넘어 복구까지 설계할 수 있는 현장형 시스템 구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김지훈은 무너진 시장 중심에 서서 구조 장비 대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A사 용지 수십 장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복구 구역별 전략 계획안 제거는 구조보다 먼저 시작돼야 한다. 그는 시장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기능 회복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1구역은 도로 확보 및 전기 복구, 2구역은 구조 완료 후 잔해 제거와 정리, 3구역은 임시 상점 운영을 위한 공간 정비, 4구역은 식수 배급 및 위생 화장실 설치, 5구역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쉼터 조성. 모든 작업은 시간 단위로 분할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터키군 관계자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부 위기 대응 계획보다 더 정밀하고 현실적입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이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었고 유엔 요원들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진 시장 중심에서 자발적인 재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고 한국구조대는 단지 그 흐름을 조직하고 조율했을 뿐이었습니다. CNN 기자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너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시스템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김지훈은 구조모를 벗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재난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무너져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운 거죠. 이 순간부터 한국구조대가 안타키아에 세운 복구 전략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불사조 프로토콜 피닉스 프로토콜이라 불리게 됩니다. 무너졌지만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나는 복구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동체와 기억이 만들어낸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엔 구조장비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한국구조대는 구조활동과 동시에 야전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심엔 김하영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군 조리병이자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1,500인분을 배식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난 캠프를 돌며 수천 명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김치볶음밥, 소고기국, 삶은 달걀, 멸치조림. 향이 낯설어 머뭇거리던 이들도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맛이에요. 아이들은 식판을 놓고 웃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피난민, 자원봉사자, 유엔 요원들이 자연스럽게 배식과 설거지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나르는 터키 청년, 물통을 옮기는 라틴계 가족. 식탁은 국적과 언어를 넘는 연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총이 아닌 국자, 구조가 아닌 돌봄. 한국구조대는 그렇게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타키아에서 시작된 한국구조대의 활동은 어느새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재해대응국 유럽본부는 한국구조대가 설계한 복구 시스템을 긴급 분석했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불사조 프로토콜입니다. CNN은 총없이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은 한국인들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BBC는 구역별 복구 전략을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구성해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한국의 시스템을 전역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프랑스, 독일, 케냐, 칠레 등 세계 각국이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구조대가 세운 시스템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기억과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모델이었습니다. 기억은 행동이 되었고 그 행동은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이 복구 체계를 코리안 커뮤니티 기반 회복 모델이라 명명하고 공식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문화로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엿새째, 안타키아 북부 피난 캠프는 이례적으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먼지바람조차 멈춰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아이가 천막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산, 10살.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조부모와 함께 임시 천막에 머무는 소년이었습니다. 종이, 막대, 색연필. 서툰 손길이 만들어낸 건 붉은 원이 선명한 태극기였습니다.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깃발이니? 하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히어로들 나라예요. 전날 밤 한국 구조대 통역관 이슬림이 라디오 방송에서 하산의 이름을 불렀고 실제로 그의 가족구역에 식량과 조명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제 이름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기억해준다는 뜻 같았어요. 하산은 그 태극기를 천막 앞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김지훈 구조대원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가슴에 달고 다니던 불사조 문양 스티커를 깃발 옆에 붙여주었습니다. 하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불사조예요?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새. 그리고 너도 바로 그 불사조야. 그 장면은 현장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다음날 터키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건 깃발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후 나는 다시 안타키아를 찾았습니다. 도시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거리는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복구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 새로운 광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불사조 광장. 중심에는 국기를 들고 있는 소년의 조각상이 서 있었고 그 발치엔 작고 낡은 국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총이 아니라 국자. 지배가 아니라 돌봄,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로 이긴 공동체를 기념합니다. 그곳은 단지 복구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응답한 마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소 벽엔 한국어로 함께 먹어요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도서관 한켠에는 김민석 대장의 손편지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센터 벽에는 태극기 아래에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마지막 멘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킨다는 건 총이 아니라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